힘들다 권민정입니다. 자, 어제 내란 관련해서 첫 번째 선고가 있었죠. 네. 어제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뒤 한덕수 전 총리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라이브로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형량에 놀라지 않았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죠. 네. 지난주에 백대현 판사가 훌륭한 판결문을 쓰고는 마지막에 이제 주문 형량을 너무 깎아줘가지고 네. 이번에는 사람들이 마음의 준비를 어느 정도 하고 봤단 말이죠. 본인도 그랬죠. 저도 한 10년 정도 주시려나 15년 구형이었으니까 이런 생각하면서 봤는데 그래도 이진관 판사님이 여태까지 좀 단호하셨잖아요. 그래서 좀 기대를 했는데 제 기대보다 훨씬 더 23년을 구형하셔가지고 깜짝 그러니까 뭐 절반일까 이런 분들도 있었고 네. 아니야 이징한 판사라면 10년 이상은 될 거다. 그러니까 2배가 나온 거죠. 네. 아무도 예상을 못했어요. 심지어 법에 대해서 가장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법사위원들도 어제 라이브로 이걸 보다가 환호성을 지르더라고. 그 영상 있으면 좀 봅시다.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 자, 저분들 중에 2분을 오늘 모십니다. 그리고 판결을 듣고 있는데 저절로 막 고개가 끄덕끄덕. 그리고 그렇게 쭉 보다가 저는 선고 보다가 네. 뭉클한 건 처음이었어요. 국민의 용기를 말하는 대목. 이거 네. 좀 들어봅시다.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 자체는 몇 시간 만에 종료되긴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무엇보다도 무장한 계엄군의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한 것입니다. 그 이진관 판사 본인도 잠시 울컥한 것 같죠. 네. 어, 보시는 모든 분들이 뭉클하지 않을까요? 저도 저 대목에서 마음이 요동을 쳤어요. 네. 그랬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 내란을 겪었는데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징한 판사는 자신이 현재 법복을 입고 평상시와 같은 일상을 누리고 있다는 게 그분들 덕분이라고 진심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진심으로. 그 마음이 저 순간에 확 전달이 돼요. 실제 40대 이상 5.18에 대한 직간접 기억이 있는 분들은 저 사람들 저거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그 달려왔던 분들도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생각을 마음 한켠에 하고 갔거든요. 그 영상을 보면서도 다들 그 생각을 했어요. 저도 네. 그 생각을 했고 그걸 아는 거죠. 이징한 판사가. 그래서 저는 저 대목에서 또 위로도 받았어요. 사법부가 저렇게 말을 해줘서 그동안 이제 내란 저질러 놓고 뭐 메시지 개엄 개소리 진짜 법정에서 막 난리 법석 피우고 그걸 우리가 1년이 넘도록 봤잖아요. 네.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어요. 그리고 그러는 동안 땅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네. 어떻게 저거를 정리를 못하나 끌려다니나 했는데 저 한마디가 사법부에 대한 땅에 떨어졌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멱살을 잡고 끌어올렸다. 정의는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네. 야, 참 고맙다. 예. 사법부 신뢰하고 싶거든요, 우리는. 네. 안 그러면은 사법부마저 못 믿으면은 어디다 기대냐고 우리가. 박수. 자, 그리고 계엄의 성격을 내란이라고 딱 잘라서 네. 정리합니다. 그 대목만 따뜻해서 한번 들어봅시다. 형법 87조에서 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하에서는 12.3 내란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또 박수. 자, 오늘은 이 판결 주요 대목들을 그래서 네. 직접 들어볼까 하고 이어서 법사위원들 그리고 판사 출신 의원 모시고 요 얘기 뒷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 선거 처음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유죄다. 그거 딱 바꿔 시작해요. 네. 그러면서 내란 수계 방조 혐의로 처음에 기소가 됐는데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하거든요. 네. 근데 어제 선거하면서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설명을 해줍니다. 그 들어봅시다. 내란 종료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합니다. 처음 기소된 내란 우물의 방조 혐의는 범죄로 성립할 수 없습니다. 내란죄는 필요적 공범으로서 관여자의 의사 방향이 일치하는 집합범이므로 내부자들 사이에서는 각자 수행한 역할에 따라 우두머리, 지휘자, 중요임무 종사자 등으로 처벌될 뿐 방조범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내부자에 해당하는 피고인에게는 형법 총칙에 규정되어 있는 방조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으므로 내란 우두머리 방조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을 때 해당하게 됩니다. 무죄될 뻔했어. 그러니까요. 저때 또 나 박수 한번 쳤어요. 자, 그리고 이제 왜 엄한 처벌을 하는지를 설명하거든요. 이게 좀 긴데 이것은 전체를 들을 가치가 있어요. 좀 긴데 다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또 이 대목 들으면서 이 대법원장 하실 분이다 하면서 또 혼자 박수 쳤어요. 박수를 좀 많이 쳤습니다. 제가 어제 중간중간에. 자, 양형 기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이거 한번 들어봅시다.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윤석열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에 근거하여 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의회, 정당 제도 등을 부인하는 내용의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며 군병력과 경찰 공무원을 동원하여 국회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 출입 통제하거나 압수수색한 행위는 형법 87조에서 정하는 내란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정 세력에 의한 것으로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형태의 내란은 이른바 친위 구테타라고도 불립니다. 세계사적으로 살펴보면 이러한 친위 구테타는 많은 경우 성공하여 권력자는 독재자가 되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같은 기본권은 본질적으로 침해되었으며 국가의 경제와 외교는 심각한 타격을 받았고 독재자의 권력이 약해지는 시기가 되면 내전과 같은 전쟁이나 정치투쟁으로 국가와 사회 전반이 회복하기 어려운 혼란에 빠지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12.3 내란은 이러한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되는 점에서 그 위험성의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내란 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이 가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전 자체를 뿌리채 흔들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주위에는 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거나 이를 파괴하려는 시도가 있고 이미 유효한 구제수단이 남아있지 않는 그러한 극단적인 상황에서나 논의되는 저항권을 평상시에 아무렇지도 않게 주장하는 사람들, 헌법과 법률에 정한 바 없어 위헌위법한 주장에 불과한 계몽적 계엄, 잠정적 계엄, 경고성 계엄을 당연하다듯 주장하는 사람들, 지난 2025년 1월 19일 발생한 서울 서부지방법 폭동사건과 같이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을 쉽사리 위반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민주주의의 근본이 되는 선거제도를 정당한 근거 없이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2.3 내란은 이와 같이 잘못된 주장이나 생각을 양산하거나 그 상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아래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 기존 내란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들은 위로부터의 내란에 가담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기준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 내란 사건이 발생하였던 시기와 12.3 내란이 발생한 시기에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위상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고 이에 따라 국제무역과 국제정치 등에 있어서 그 위상도 기존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에서 친위 구테타가 발생했다는 사실로 인하여 생긴 경제적, 정치적 충격은 기존 내란 행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점에서도 기존 내란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들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몇 번 들었어요. 박정희의 5.16이나 네. 전두환의 12.12나 군인이 저지른 아래로부터의 구테타예요. 그게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근데 그게 아니다. 12.3 같은 위로부터의 친위 구테타가 더 위험한 거다. 이게 더 위험하다고 말하는 건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러면서 세계사를 얘기하면 세계사를 살펴보면 친위 구테타는 독재로 이어지고
경제 외교에 타격이 크고 그리고 독재 권력이 나중에 약해지면 결국은 내정 같은 극심한 혼란이 온다. 그리고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을 무시하고 민주주의 법치를 배신했기 때문에 그 신뢰가 뿌리쳐 흔들린다. 그래서 윤석열이 전두환보다 더 나쁘다는 거야. 그리고 실제 거기 영향을 받아가지고 정황권을 함부로 말하거나 정광훈 말하는 거예요. 계몽계엄이라고 하거나 윤석열 변호인들. 서울지법 폭동, 윤호개인 이게 다 내란이 만들어낸 거다. 그리고 과거와 지금도 비교하면 안 된다. 우린 이제 선진국인데 그런 대한민국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정치 경제적 충격. 과거와 비교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과거의 판결 가지고 오지 마. 과거의 판결은 기준이 될 수 없다. 박수. 논리 정연하지 않습니까? 네. 교과서에 실려야 돼요. 자, 그리고 순서가 윤석열이 주장하는 피해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계엄 금방 끝났지 않느냐. 그게 형을 약하게 줄 이유가 아니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까 들었던 국민의 용기 덕분이라는 말로 그 이야기를 시작하거든요. 그 국민의 용기 부분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 자체는 몇 시간 만에 종료되긴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무엇보다도 무장한 계엄군의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입니다. 저기서 제가 또 울컥했고 이 이야기가 이제 계속 이어져요. 왜 형을 약하게 줄 수 없는지 곧 이어서 들어봅시다. 이에 더하여 이러한 국민의 저항을 바탕으로 신속히 국회에 진입하여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일부 정치인들의 노력, 대한민국 역사에 있었던 내란의 암울한 기억을 상기하면서 위법한 지시와 명령에 저항하거나 혹은 어쩔 수 없이 이를 따르더라도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인과 경찰 공무원의 행동에 의한 것입니다. 결코 12.3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12.3 내란 가담자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피해 발생이 경미하였다거나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되었다는 사정을 깊이 고려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 야당, 일부 군인, 경찰 피해가 경미하고 짧게 끝난 것은 그 덕분이지 내란 세력 니네가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 우리가 여기서 계속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네. 맞는 말이잖아요. 너무 맞는 말이잖아요. 네. 너무. 그리고 이제 국무총리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굉장히 길게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핵심을 또 들어봅시다.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대한민국을 자칫하면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당하였던 어두운 과거로 회귀하여 독재 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매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고 국민은 실수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12.3 내란의 진실을 밝히고 그의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사후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이 사건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은닉하고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였다가 폐기하였으며 헌법재판소에서 위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도 허위로 진술을 번복하고 대통령실 CCTV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을 벗어나고자 할 뿐입니다. 피고인이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한 행위들로 인해 우리 사회의 정치적 분열과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고 앞으로도 이러한 상처와 갈등이 쉽사리 봉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피고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 12.3 내란에 관하여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공개적으로 제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다가 이 법원의 요구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공소사실이 택일조로 추가되고 대통령실 CCTV 영상 재생 및 정인신문 등 증거조사를 거쳐
자신의 범죄 사실이 탄로나 형사처벌의 기로에 서자 마지못해 최후 진술에 이르렀어야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에 대해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그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달리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거나 자신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국가와 국민이 입은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습니다. 이러한 점과 그 밖의 양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합니다.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 한 줄에 한덕수가 그날 했던 행동의 본질이 담긴 거예요.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한마디로 본질을 관통했어요. 그치? 네. 그래서 그랬던 거 아니야. 네. 사후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네. 자기가 했어야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걸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 이 한 줄이 다 들었어. 아 진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문. 예. 형량을 선고합니다. 들어봅시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저때 내가 앉아있다가 일어섰잖아요. 와. 진짜. 내용도 훌륭한데 와 이거 교과서에 실어야 된다. 자 다시 한번 박수 칩시다. 아 너무 지난 1년을 마치 보상받은 것 같은 예 우리가 참아왔던 야 어떻게 인터뷰 안 될까? 겸손은 힘들다 권민정이었습니다.